80문제 12탄. 보실게요. 이론 35문제, 실기 45문제요. 1번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2.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3.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4.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5.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한다. 정답은 몇 번일 것 같아요? 4번. 네. 4번이죠, 4번. 네. 그러니까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노인 부양은 공적 부양, 사적 부양 이렇게 나뉜다 그랬죠. 공적 부양, 사적 부양. 그래서 공적인 부분이 더 커요. 또 커기를 원하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장기요양보험 보면 어때요? 100% 본인 부담을 내야 되는 거를 본인 부담 시설은 20%, 재가는 15%. 그죠? 그래서 국가는 20%, 재가든 시설이든 국가는 20%예요. 그리고 공단에서 시설은 60%, 재가는 65%. 그 합치면 국가하고 공단하고 80%죠. 그럼 여기가 80%, 85%, 사적인 거는 20, 15%. 요것만 내는 거잖아요. 공적 부담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하면 어때요? 자녀가 노인 부양이 쉽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쵸? 네, 또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하면 또 힘들어지고 기초연금을 축소해요. 아무튼 좋은 거는 좋은 걸 찾으면 돼요. 이거 다 나쁜 거죠. 이것도 나쁜 거고 가족 문제로 한정하고 기초연금을 축소하고 국가 책임 축소 다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좋은 거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좋은 것만 찾으면 돼. 좋은 거. 나머지 네 개가 다 안 좋은 거다 그러면 좋은 게 답이고. 그죠? 거꾸로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인 축소는 뭐예요? 줄어드는 거. 예. 줄이는 거가 축소예요. 증진은 더 늘리는 거. 예. 그래서 노인 부양을 해결할 때는 사회와 가족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적 부양도 필요하고 사적 부양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공적 부담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두 개 다 국가만 할 수도 없고 가족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국가가 더 많이 부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으면 노인 부양 문제 해결 안 돼요. 그쵸? 또 노인들이 개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개인보험,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들잖아요. 그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 건 들지만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요. 국가에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나머지 본인 부담에 대한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에서 해요? 개인이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료가 나오죠. 그럼 그 돈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노인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데 복지관도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놀이도 해야 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가, 활기찬 여가. 예, 그렇죠. 그래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강화를 해야지 이걸 축소한다 그러면은 안 좋겠죠. 그죠? 예. 2번 노화에 따른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유대감이 감소된다. 2. 조심성이 감소된다. 3. 우울증 경향이 감소된다. 4. 정서적 의존성이 감소된다.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감소된다. 정답은 1번. 1번 유대감이 감소된다. 조심성은 증가해요. 우울증 경험도 증가. 정서 의존성도 증가. 애착심은 증가. 다 증가해요. 안 좋은 건 다 증가하고 좋은 거는 감소해요. 그래서 노인의 특성을 한번 보시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크게 이렇게 나뉘는데 신체적으로 보면 세포가 노화가 되죠.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남아있는 잔정 기능도 떨어지고 또 병에 걸리면 회복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비가역적 진행이라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노화를 막을 수가 없는 거를 비가역적 진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심리적으로 보면 요게 나왔잖아요. 뭐 조심성, 우울성, 정서적. 요게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특성 보시면 우울증 경향은 증가해요. 내향성이 증가죠. 좀 내성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같은 말로 외향성은 감소이다. 내향성은 증가하지만 외향성은 감소해요. 줄어드는 거예요. 조심조심 뭔가 결정을 할 때 빨리빨리 결정을 못 내요. 그건 조심성의 증가고 융통성이 없어요. 그거는 경직성의 증가이다. 또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옛날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증가. 물건을 다 못 버려요. 그리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고, 유산이라는 거는 자녀도 있고, 또 물질적인 거, 돈, 부동산, 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이런 거 다 유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존성은 증가죠. 신체적으로 몸이 안 좋잖아요, 여기. 그쵸? 신체적으로 의존도가 높고, 또 뭐예요? 경제적. 경제적 의존도가 높으면 노인학대는 증가한다. 노인학대는 증가해요.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힘이 없어요. 병원에 갈 일 많고, 그죠? 병원에 갈 일이 많고, 잠깐만요. 아이고. 병원에 갈 일도 많고, 그죠? 또 자녀가 돈 들어가는 일이 많잖아요. 부모를 부양하려고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좋게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학대, 뭘 부모를 때리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말로 다 좋은 소리가 안 나간다는 거죠. 뭐 요양원 보내버리겠다. 나가 죽으라는 둥. 뭐 이런 거 심하면 그런 이제 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거는 꼬집거나 밀치거나 뭐 때리거나 이런 거 신체적인 거죠. 근데 정서적인 학대가 이런 신체적인 학대 못지않게 노인한테는 충격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특성이 있고 사회적인 특성을 보시면 역할이 상실이 돼요. 역할이 상실되는 거는 퇴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되고 또 엄마로서의 역할이 상실이 된다는 거죠. 요 시기가 되면 자녀들은 다 크고 이제 해줄 게 없어요. 그러면 이때 나는 누구인가? 난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때 여자들한테 나타나는 거 갱년기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이 요 시기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예. 유대감 상실, 사회적인 관계도 위축이 된다. 이게 노년기의 특성이에요. 3번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1. 국민연금보험제도 2. 긴급복지지원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답은 3번이죠. 보시면 질병, 건강 증진 그랬어요. 건강. 그죠? 우리 여기 사회보험 한번 보실게요. 공공부조라는 거는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있죠. 이거를 공공부조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데 이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생활보조. 요거는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예. 뭐 제주도는 제주도, 부산은 부산, 뭐 수원은 수원, 화성은 화성 이런 식. 그 지자체에서 수급권자한테 나오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을 지급을 해줘서 최저생활을 보장을 해주는 거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우리가 이제 뭐 고혈압, 당뇨 이거 질병이죠. 부상, 어디 걸어가다가 부러졌어요. 부상, 질병이든 부상이든 요거에 대한 거를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거가 국민건강보험이다. 그래서 질병, 부상 나오면 건강보험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민연금은 여기에 보시면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연금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렇죠? 이 연금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근데 여기에 연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그거는 국민연금이다.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
고용의 촉진, 요 고용도 들어갔죠. 고용의 촉진. 그래서 이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실업급여 주잖아요. 실업급여를 주는 동안에 뭐를 해요? 구직활동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실업의 예방이죠.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돈을 줄 테니까 너가 가서 구직 활동을 해라.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해서 조기 취업을 하면 또 조기 취업 수당을 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을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3개월만 하고 미리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고용보험에서 그 나가던 돈이 만약에 180만 원이다 그러면 180만 원을 다 지급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 대신에 빨리 취직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돈은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빨리 취직을 해라라는 거죠. 그거는 고용보험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 이거 재해보상보험 나왔죠. 산업재해. 여기도 재해 나왔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답을 좀 찾아보는 것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여기는 건강증진 나왔으니까 건강보험제도예요. 우리가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고 노인 의료복지시설 있고 여가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이렇게 나뉘어요. 장기요양보험 보시면. 근데 주거복지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이랑은 해당이 안 돼요. 장기요양보험은 뭐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요거는 그냥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험 혜택,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못 보고 양로시설은 요거는 주거예요. 주거복지시설. 주거 사는 거. 그래서 양로,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요거는 그냥 본인들이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기요양보험은 상관없이. 근데 양로시설은 노인들을 입소를 시켜요. 그래서 급식을 제공을 하고 공동생활 가정은 이제 소규모로 하는 거 소규모로. 근데 노인들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급식,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거 잘 안 쓰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개조해가지고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 거를 얘기하고 노인복지주택은 그 뭐야 LH에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임대주택 이런 거, 예, 그런 거에서 거기서 사는 거, 주거시설을 임대를 해요. 그래서 대상자가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노인복지주택이다. 근데 이거는 주거복지시설에 들어가요. 또 시험에 주거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 나오는 거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의료복지시설이에요. 의료자가 들어갔죠? 의료자가 들어간 거는 요양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양원. 그래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요양자가 들어가요. 요양. 요양원이니까 요양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가 10명 이상인 시설을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고 9명 이내의 시설은 소규모잖아요. 소규모. 왜 이거를 공생이라고 해. 약자로. 공동생활 가정 해가지고 공생. 근데 요거는 둘 다 요양원이에요. 그런데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다. 그렇지만 둘 다 의료복지시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양원에는 의료인이 있잖아요. 촉탁이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그래서 의료복지시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가복지시설은 노는 거. 쉽게 말하면 노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요거를 여가복지시설이에요. 근데 요거를 찾는 거 나올 때 경로당은 친목부도모, 취미활동. 그러니까 소규모잖아요. 동네에 보면은 경로당 있잖아요.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하는 거예요. 근데 복지관은 뭔가 배우는 게 좀 많잖아요. 붓글씨도 배우고 장구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있고 이런 교양을 쌓아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양자 들어가면 노인복지관 교양 쌓아 가신다고요. 복지관은. 왜냐면 붓글씨를 배우다 보니까 내가 글씨를 너무 잘 써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를 해요? 전시회 같은 것도 해요. 그리고 배우고 자기개발. 그래서 교양을 쌓아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노인교실은 노인들에 대해서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켜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찾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고르는 거. 자,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재가복지시설이죠. 재가.
시설 빼고 나머지는 제가예요.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는 기타 급여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복지용구. 이거는 복지용구를 의미하는 거고요. 방문 요양은 뭐예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한테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가서 해주는 거예요. 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 받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야간 보호는 노치원.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오는 그 주간보호센터 이런 거. 주간보호센터는 주간만 봐주는 거고 주야간 보호 그러면 야간에도 봐요. 그래서 여기는 일정 시간, 주야간 보호는 일정 시간이라는 게 나오면 그거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고 단기 보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 보호자가 출장을 갔어요. 그러면 이 대상자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요양원 보낼 수도 없고 그럴 때 단기 보호 서비스를 받아요. 그래서 단기간 입소시켜 단기간이라는 게 나와요.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단기 보호는 기간이 나오고 주야간 보호는 시간으로 나와요. 짧으니까. 네, 그거 구분하시면 돼요. 방문 목욕은 목욕 서비스를 집으로 가는데 요양보호사 2명이 가요. 방문 목욕은. 이거는 재가 노인 복지시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1. 양로시설, 2. 방문요양,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공동생활가정. 몇 번일까요? 몇 번이에요? 예, 방문요양이죠. 방금 전에 그거 봤을 때. 양로시설은 주거복지, 노인요양시설은 뭐예요? 의료복지. 요거는 의료복지고, 양로시설 주거복지, 노인복지주택 주거, 노인공동생활 주거. 근데 여기에 노인공동생활 가정에 요양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면 의료복지시설로 간다는 얘기예요. 요양자가 들어가면. 여기 요양 들어갔잖아요. 공동생활 가정인데 소규모로 하는 거, 몇 명이서 모여서 사는 거는 주거복지시설이에요. 그런데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요양자가 들어가면 요거는 의료복지시설이다. 요양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번 장기요양 기간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 기간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요양 기간은 의료급여 수급권제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 기간에 지급한다. 정답은 네, 1번이죠. 아까 얘기했죠. 본인 부담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내는 거예요. 본인, 보호자. 이 사람이 내는 거. 본인 부담률은 제가 15%, 시설 20%라고 했어요. 국가 아까 몇 프로라고 했어요? 국가 20%. 국가 20%, 예, 그리고 공단에서 재가는 85%, 시설은 80% 이렇게 내준다 그랬죠. 이 국가보험료 예상 수입액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20%를 부담한다. 자, 그러면 장기요양 기간은 본인 부담금을 누구한테 청구해요? 아까 본인 부담금 누구한테 청구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요 화살표 본인 부담은 본인한테 부담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나 보호자. 본인 부담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내는 거고. 그러니까 2번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청구해야죠. 본인 부담금이니까 본인한테 청구해요. 그리고 장기요양 보험료랑 건강보험료는 통합으로 징수해요. 징수는 통합으로 징수하고 회계는 독립으로 해요. 독립. 그러니까
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국민한테 받잖아요. 우리한테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쪽에,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쪽에, 그래서 통합으로 징수를 해서 각각 너네 건 너네가 해라. 장기요양 쪽 너네 거는 너네가 해라. 이렇게 아주 독립적으로 회계를 돈을 관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징수, 독립회계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잘 나와요. 그리고 장기요양 기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요? 기초생활수급권자. 돈. 요거 본인이 내야 될 거를 수급권자는 돈을 안 내요. 0%예요. 그 대신에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장기요양 기간이라는 거는 뭐예요? 요양원이나 재가센터잖아요. 여기는 돈을 받는 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본인 부담금을 대신 내줄 수는 없잖아요. 돈 받는 데서.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내나? 공단에서 내는 거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전액 부담하는 곳은 장기요양 기간이 아니라 공단이라는 거죠. 공단.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파트.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급여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국가 부담금하고 공단 부담금을 요양원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가 아니라 월 1회, 매달 초에, 그러니까 전달 거를 그 다음 달 매달 초에 장기요양 기관에서 청구를 해요. 장기요양 기관, 장기요양 기관이 있고 공단이 있잖아요. 공단. 그러면 장기요양 기관은 한 달에 한 번씩 공단에다가 청구를 해요. 그러면 공단은 심사를 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청구한 내용을 심사를 해서 심사해서 지급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월 1회 해야지. 그러면 초에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말일에 돈이 나와요. 한 25일경에 돈이 나오는데 요거를 월 1회가 아니라 연 1회 지급을 하면 선생님들 급여도 연 1회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오늘 청구해가지고 돈이 나와야죠. 월급도 주고 유지라는 건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주면은 어떻게 월급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규모가 큰 데는 이게 뭐 몇 억 단위로 돼버리는데 그 누가 그 돈을 갖고 있냐고요. 몇십억을 갖고선 1년에 몇십억을 그냥 안 받고 그거를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주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장기요양 기간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는 장기요양 기간이 공단에 하고 공단은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6번 요양보호사가 동기유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동기유발자 1.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이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5.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몇 번이에요? 예, 4번이죠. 동기유발자는 잘한다 잘한다 해가지고 더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1번은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했어요. 이거는 무슨 역할이에요? 관찰자의 역할이다. 관찰에서 관찰자의 역할. 예. 그리고 이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 가족에게 이 심리적 문제가 생기는 정보를 가족한테 알렸어요. 이거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다. 정보를 전달했잖아요. 정보 전달자의 역할. 또 숙련된 기술. 기술 나왔죠. 기술 나오면 뭐예요? 숙련된. 뭐 한다 그래서 뭘 들어준다 그랬어요? 수발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하도록 격려하고 잘한다 잘한다 막 이렇게 하면 더 잘하는 거는 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2.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3.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일자리 프로그램 연계한다. 5.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정답은 네, 1번이죠. 신체 기능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기 요양 대상자들한테 신체 기능 증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요양보 서비스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가족의 일상생활, 이건 아니죠. 우리가 심리 상담자도 아니고, 그래서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이게 답이 되죠. 8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이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대상자가 뭐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냐 권리가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 몇 번이에요? 개인 물품 5번? 네, 5번이죠. 5번 개인 물품 설치하는 거는 개별화된 서비스예요. 여기 신체를 구속하는 거 없죠. 정보에 대한 것도 아니고 여기 뭐 차별 및 학대받은 내용도 없고 사생활과 비밀 보장은 뭐 시설 보러 왔다가 사진을 불쑥불쑥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생활 침해죠, 사생활. 여기는 개인 물품이니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침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9번 학대의 유형과 행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자기방임,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2. 정서적 학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3. 신체적 학대,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6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경제적 학대. 경제적인 거는 돈하고 관련됐다. 돈이라는 거는 현금도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이런 것도 다 경제적인 거예요. 돈하고 관련된 거. 그래서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해서 이거를 내 명의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학대이죠. 가출해도 찾지 않는 거는 유기예요. 유기. 유기. 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 신체적인 학대. 낯선 장소에 혼자 둬. 이것도 내다 버리는 거죠. 유기. 유기. 식사 제공하지 않는 거. 신체적인 학대. 신체적인. 자기 방미는 거는 내 스스로 나를 학대하는 거.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살고 싶지 않다.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를 자기 방임이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학대는 말로 하는 거. 10번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4.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5.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정답은 3번이죠. 이 책임자한테 이야기라는 거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라고요? 단호하게 거부한다. 단호하게 거부한다 아니면 시설장한테 보고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11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느라 점심시간 없이 일을 하고 퇴근 시간 이외에도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하였다. 1. 평등에 관한 권리 2. 자유에 관한 권리 3. 노동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교육에 관한 권리 정답은 노동에 관한 권리죠. 노동. 그것도 있어요. 저희 기관에는 사람이 없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어요. 라고 기관장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요양보호사는 네 이러고 끝나요. 그거 노동에 관한 권리예요. 그것도.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 원칙은 1.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정답은
3번이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이거 요양보호사의 역할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식 기술 나오면 숙련된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다. 이거는 고수교육이 나와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13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2.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4.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5.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정답은 4번이죠. 좋은 거는 4번밖에 없어요. 그쵸?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메모를 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메모. 그리고 대상자 대신해서 서비스 체결 대신하면 안 되겠죠. 계약 체결을. 또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하면 안 되죠. 내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대상자 머리 뭐 아무렇게나 짧게 깎아놓고 이러면 안 돼요. 보호자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편하게 관리하고자 뭐 짧게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14번 다음 방문 요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호자가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시니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1.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심하지 않아요. 2. 잘 아는 복지연구 사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3. 약국까지 갔다 와야 하니 추가 비용이 있어요. 4. 경험 많은 요양보호사한테 뭘 살지 물어볼게요. 5.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정답은 5번이죠. 이거 뭐 유인 알선하면 안 된다. 뭐 소개해가지고 거기에 뭐 몇 프로를 받는다든지 유인 알선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보호자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네, 시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5번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2.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정답은 4번.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이거를 영양제를 유효기간이 지났다. 아니면 음식이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그냥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어르신은 선생님들이 훔쳐갔는 줄 알아요. 도둑망상 이런 거. 뭐 망상까지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훔쳐갔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앞에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못하게 한다. 그러면 보호자 앞에서 보호자랑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6번 오미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2.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3.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고를 발라준다. 4. 세탁이 어려운 친구는 다리미로 다리노 사용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후 24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정답, 네? 땡이에요. 땡이에요. 그럼 4번이에요? 3번도 땡이에요. 4번이요? 4번은 맞아요. 나 4번으로 했다 5번으로 고쳤는데. 자, 보실게요. 오음은, 네. 오음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오음은. 자, 보실게요. 오음은 접촉 유무와 상관없이 증상, 접촉을 했어요. 선생님이 접촉을 했어요. 집에 갔어요. 선생님이 퇴근해서. 남편이랑 같이 한 입을 덮고 잤어요. 남편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 오음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치료한다요. 전염성이 강하고 그래서 이거를 막 만지면 안 돼요. 안 만져도 걸릴 판국인데 그거를 막 감염 부위를 막 만져서 열감을 하게 했다간 더 걸릴 수 있고 또 가렵다고 해서 긁으면 안 돼요. 그럼 손톱 밑에 그 진드기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진드기나 진드기 알이 옴진드기 알이 이 손톱 밑에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긁어도 안 되고 오염된 옷은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야 돼요. 뜨거운 물. 그리고 연고는 아침에 바르는 게 아니라
이 옴진드기가 활동하는 시간이 밤이에요, 밤. 그래서 밤에 연고를 바르고 아침에 목욕이에요, 아침. 다음날 아침에 목욕이에요, 목욕. 밤에 연고를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목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예, 생각 났는데.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세탁을 했어도 3일 정도, 세탁 후 3일 정도는 사용하지 않아요, 옷을. 왜냐면 아직도 살아있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일 정도는 그냥 놔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세탁이 어려워요. 그러면 뜨거운 다리미 있죠. 다리미로 다려서 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상자와 접촉했다 해서 예방접종 받는 게 아니라 옴 연고 있죠. 같이 치료는 같이 바르는 거예요. 똑같이 밤에 바르고 아침에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17번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2.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3.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4. 대상자의 옷은 산성세제로 세탁하여 멸균한다. 5.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음식 섭취에 주의한다. 정답은 2번? 네, 2번이죠. 2번. 대상자와 접촉을 하면 결핵 검사를 받아요. 이 결핵 검사는 뭘 받냐면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 찍는 거 있죠. 그거를 엑스레이 찍어야 돼요. 대상자는 완치될 때까지 격리가 아니라 2주 동안 격리해요. 2주 격리를 하고 약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복용을 해요. 1년 이상. 그래서 약을 또 결핵약이 양이 많아요. 식전에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 약을 오랫동안 먹기 때문에 대상자는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랑 객당 검사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요. 그래서 햇빛에 노출이 되면 수분 내에 죽어요. 그래서 결핵 대상자의 이불이나 이런 거는 햇볕에 말린다. 햇볕에. 18번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제한 2. 식물성 지방 제한 3. 채소와 과일 권장 4. 고칼로리식 권장 5. 정제된 저장야식이 권장 몇 번일까요? 네, 3번이 채소와 과일 권장 수분은 6잔에서 7잔 정도의 수분을 먹어야 돼요. 하루에. 예, 그리고 동물성이 아니라 식물성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정제된 저잔여식이가 아니라 통곡물 이런 거를 복용하는 게 좋다,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19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요 19번 시험에 잘 나와요. 노인성 질환 1번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질병의 초기 진단이 쉽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5.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정답은 4번이죠. 노인들은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쉬워요. 그래서 설사를 하면 탈수가 되겠죠. 전해질도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게 까부러져요. 까부러져요. 그래서 그 의식장애죠. 까부러지는 게 의식이. 질병의 결과는 길어요. 길다. 병이 걸리면 오랫동안 안 나요. 오랫동안. 젊은 사람들은 약 한두 번 먹으면 끝나는데 나이 드신 분은 몇 날 며칠 가잖아요. 그래서 경과가 길다. 질병의 초기 진단이 어려워요. 예, 초기 진단이 어렵고 질병 발생의 원인은 불명확해요.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약성분이 신장 기능이 안 좋고 간 기능이 안 좋으니까 이게 배출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된다? 약물 중독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약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먹고 나서 이 흡수될 건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돼요. 그리고 약을 계속 먹죠. 그러면 몸 안에 약물 성분이 축적이 되니까 약물 중독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20번 신부전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3.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4.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5. 온 냉탕을 오가며 목욕하게 한다.
몇 번이에요? 1번. 네, 1번이에요, 1번. 자, 예, 침부전증 환자들은 몸이 붓는 거예요. 몸이 부어요. 선생님, 여기 봐요. 몸이 부어요. 그래서 붓는다.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증이 뭐예요? 수분 제한하는 질병, 신부전, 또 신부전 있죠? 부신 쪽에 문제 있어요. 요거는 콩팥에 있어요. 부신은. 또 간경화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요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분을 제한을 해야 돼요. 몸에서 물이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붓죠. 그럼 어떻게 붓는 거를 뭘로 다 확인해요? 몸무게를 측정을 해서 어제보다 얼마 정도 늘었다. 그러면 우리가 몸 부은 거를 만져봐서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신 중독증인 사람도 몸이 붓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주기적으로 체중을 재가지고 확인한단 말이에요. 체중을 재가지고 너무 많이 불었다. 그러면 이뇨제를 제공해가지고 물을 좀 빼주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을 측정한다예요. 21번 노화로 인한 비뇨생식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잔뇨량 증가 2. 방광 용적 증가 3. 난소 크기 증가 4. 질의 윤활작용 증가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은 1번. 예, 잔뇨량이 증가하죠. 소변을 넣는데도 다 나오질 않으니까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어요. 그게 잔뇨량이에요. 남아있는 소변. 그러니까 넣어도 다 쫙 빠지지가 않고, 넣어도 눈 것 같지도 않고, 또 조금 있다 또 마려우고. 그러니까 잔뇨량이 증가하니까 방광에 소변이 이만큼 차 있어요. 근데 눈 거는 요만큼밖에 안 넣었어요. 그럼 이게 남아있는 게 요게 잔뇨예요. 잔뇨. 남아있는 소변. 그러면 이거를 소변을 다 본 사람이 이만큼 고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랑 요만큼 봐가지고 요만큼 또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랑 어떤 게 더 소변을 자주 봐요? 요게 더 자주 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요실금 이런 것도 생기는 거죠. 다음 22번 둔부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넛 모양 베개를 데워준다. 2. 뜨거운 물주머니를 데워준다. 3.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4.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체위를 변경한다. 5.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다. 정답은 3번과 5번 헷갈려.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자, 보실게요. 둔부라는 거는 엉덩이에요. 엉덩이에 욕창이 있다. 우리가 욕창의 고위험군이라고 그래요. 욕창이 잘 발생하는 고위험군인 사람은 2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해줘요. 체위 변경. 그런데 이미 욕창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자주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더 자주 변경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죠. 근데 욕창이 엉덩이 쪽에 욕창이 있는 사람은 요게 욕창이 생겼어요. 엉덩이에. 그러면 도넛백에 나오면 이거는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엉덩이 밑에 요거를 깔고 누워요. 그러면 요 도넛베개가 있는 여기 눌린 데 있잖아요. 여기는 혈액순환이 안 돼요. 욕창이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욕창이 상태가 더 안 좋아져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 동그란 거 안에 욕창이 쏙 들어가니까 아 욕창이 눌리지 않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지만 이 도넛베개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욕창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도넛백에 나오면 해주면 안 된다가 답이에요. 그리고 대상자의 옷을 막 이렇게 끌어요. 그러면 상처 있는 데가 끌리 그러면 상처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이제 파우더는 안 발라요. 파우더는 땀구멍을 막는다 그래서 파우더는 요즘은 사용을 안 해요. 옛날에는 기저귀 갈고 좀 습하니까 파우더 발라주고 애기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베이비 파우더. 그런데 요즘은 애기들도 파우더를 안 발라줘. 왜냐면 그 파우더가 땀구멍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3번 다음의 방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질환은 말을 해보게 하여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게 하여 입모양이 좌우 대칭인지 확인한다. 1. 빈혈 2. 뇌졸중
3. 신부전증. 4. 알츠하이머병. 5. 기립성 저혈압. 정답은 뇌졸중이죠. 뇌졸중의 사람은 반신마비가 와요. 네. 반신마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마비잖아요. 반신마비라는 거는 혀도 마비가 돼요. 반응. 그러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또 이게 마비가 있는 쪽에 음식물이 질질 흐르고 이해보라 그래. 이해보라 그러면 마비가 있는 쪽은 안 올라가요. 마비가 없는 쪽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마비가 있는 쪽은 이게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좌우가 비대칭이죠. 그래서 이거는 뇌졸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24번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성으로 진행된다. 2. 주의 집중력은 유지된다. 3.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4.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5.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다. 정답은 4번?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돼요. 선망은 주의력 떨어지죠. 다음에 25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제공한다. 3.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 4.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하게 한다. 5. 활동량이 많은 날은 고혈당에 주의하게 한다. 정답은 3번이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여러 번 나왔어요. 왜냐면 식사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뒤에는 당이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운동을 해도 저혈당으로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 1번은 발톱은 일자로 손톱이 둥글게죠.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예요. 그리고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주면 어떻게 당이 더 올라갔죠. 안 되고 인슐린 주사약은 구강으로 주면은 파괴가 돼요. 어디에서? 위장에서 파괴가 된다는 얘기예요. 위장에서 파괴. 그래서 주사약은 주사로 줘야 돼요. 활동량이 많은 날에는 혈당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고혈당이 아니라 저혈당에 빠진다라는 거죠. 26번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1.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3.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한다. 5.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정답은 5번이죠. 이 녹내장은 안압이랑 관련이 있어요. 안압이랑. 그래서 안압이 높아지고 하니까 눈에 통증이 있어요. 통증. 녹내장은 통증이 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해서 안압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안압. 그래서 안압이 높으면 안압을 낮추는 안약을 넣겠죠.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아니면 고개 숙인 자세 하면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27.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2. 음식의 간은 뜨거울 때 맞춘다. 3.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4.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5.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아닌가요? 땡땡.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4번. 그러니까 1번 일반 조미료, 미원 이런 거 있잖아요. 조미료 사용하지 말고 식초, 후추, 파, 마늘 같은 향신료로 맞추란 얘기예요. 안 좋으니까. 육류, 숯불에 구우면 타죠. 음식에 간은 뜨거울 때 맞추면 짜져요. 뜨거울 때 간이 딱 맞아요. 내 입맛에. 근데 음식이 식으면 짜요. 그래서 뜨거울 때 간을 맞추면 안 되고 단백질 보충을 해서 유제품, 콩 이런 거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복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에요. 28번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1. 준비 운동은 3분 이내로 한다. 2.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한다.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4. 운동 시간을 서서히 줄인다. 5.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몇 번이에요?
3번. 예, 3번이죠. 저강도에서 고강도라고 했어요. 고에서 저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고, 저강도, 낮은 데서 점점 강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강도 나오고 방향을 빠르게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천천히 해야죠. 방향을 바꿀 때도. 운동 시간은 서서히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운동 시간은 서서히 늘려야 되겠죠. 마무리 운동도 해야 돼요. 운동은 처음부터 뭐 1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0분, 20분, 30분 이렇게 가지고 운동하는 시간은 서서히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 강도의 센 거는 저강도, 낮은 강도에서 고강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에요. 아, 저가 낮은 거.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거에서 고강도로 하니까 맞는 거죠. 3번. 예. 마무리 운동도 해야 돼요. 준비 운동도 하고 마무리 운동도 한다. 그다음에 29번. 뇌졸중 대상자가 성생활에 대해 고민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2.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 3. 윤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4. 뇌졸중 치료제를 드시면 성기능이 좋아져요. 5. 체위 변화를 위한 기구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답은 2번. 2번이죠. 2번. 뇌졸중이 악화되진 않아요. 예. 근데 체위 변화를 위한 기구가 필요할 수 있겠죠. 한쪽이 마비가 되고 하면. 그래서 2번이고요. 30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린다. 2.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4.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5.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정답 5번이죠. 새로운 걸 받았으면 지금 거부터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전 약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의사와 상의해서 이전 약 복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31번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2.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는다. 3. 새벽보다 낮 시간대에 운동한다. 4.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5.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정답은 3번. 예, 3번이죠. 새벽에는 춥잖아요. 추운 것보다 낮이 좋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다가 넘어질 수 있죠. 중심 못 잡아요. 2번은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아니라 얇은 옷을 여러 겹 착용한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여러 겹. 그리고 실외보다는 실내 운동이 좋은 거죠. 따뜻한 곳에 있다 바로 차가운 곳으로 가면 혈관이 수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도리, 모자 이런 거를 착용을 하고 나가야 되겠죠.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식재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2. 재활용 분리배출이 안 되어 있을 때 3. 대상자의 친척이 병문안을 왔을 때 4. 대상자가 자녀의 옷을 세탁을 요구할 때 5.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정보 전달자 역할이라 그랬죠. 몇 번이에요? 5번. 그렇죠. 5번이죠.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시설장한테 보고를 해요. 보고는 이 당뇨라는 정보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33번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내용은 1. 아들 가족이 가끔 방문함. 2. 최근에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짐. 3.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 4. 오후 5시에 본 소변의 양이 많음. 5.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2~3시간 정도 시청함. 정답은 3번? 몇 번이에요? 3번. 네, 3번이죠. 자, 여기 보시면 가끔 언제예요? 3일 만에,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고 최근에 인지 기능이 나빠졌다는데 이게 한 달 전인지 일주일 전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표현은 안 돼요. 또 4번은
오후 5시에 본 소변의 양이 많아요. 많은 게 몇 cc? 200cc인지 500cc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되고 5번도 오랜만에 일주일 만인지 한 달 만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텔레비전을 2~3시간 만에 시청했는데 오랜만에 시청했대요. 그러니까 요렇게 많이 가끔 오랜만에 뭐 나빠짐 심해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3번은 오전 10시에 단감 한 개를 다 먹었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기록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아, 시간은 오전 10시고 단감 한 개 중에서 반을 먹었는지 다 먹었는지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가끔 방문함, 오래간만에 방문함, 최근에 뭐가 나빠짐 이런 표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기록을 하면 안 돼요. 34번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달라고 할 때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 작성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시설장과 상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3. 시설에 오기 전에 작성했어야 합니다. 4.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1번 보시면 한 번 작성을 하면 철회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변경은 그 중에서 요거는 내가 하겠습니다.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도 되고 철회도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랑 상의해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19세 이상이면 본인이 작성을 해요.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돼요. 그리고 5번 보면 자녀 동의 필요 없어요. 19세 이상이면. 그 다음에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혈압이 올라간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맥박수가 감소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정답은 맥박수가 감소하죠. 혈압도 떨어져요. 혈압이 떨어지면서 맥박의 수가 떨어져요. 혈압 떨어지는 거고 피부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파랗게 되거나 차고 축축한 피부 이렇게 되고 소변량은 잘 못 먹으니까 소변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동공은 눈 보시면 갈색 있죠. 갈색 안에 조그만 거 불빛 비치면 쪼그라들고 눈을 감으면 조금 확대되고 이게 동공이에요. 그런데 임종이 임박하면 동공이 열려요. 예. 그래 동공이 열려서 의사들이 계속 프레시로 다 눈을 들여다보잖아요. 들여다보는 게 눈도 들여다보고 심전도 심장 뛰는 거 이거를 보는데 이렇게 늘어져요. 뛰다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떠야 되는데 쭉 늘어지고 또 뛰고 이렇게 하고 동공도 열린다. 그러면 의사가 보호자한테 가족들 부르세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임종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36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한다. 2. 비위관이 빠져 있으면 즉시 밀어 넣는다. 3.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난간에 고정하여 주입한다. 4.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5.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정답은 4번이죠. 식사를 하고 나서는 30분 앉혀둔다. 영양액은 차갑게 주면 어떻게 돼요? 차가우면 통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찬물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띵하죠. 그게 통증이에요. 그리고 비위관이 빠져 있으면 밀어넣는 게 아니라 즉시 보고한다. 보고. 그 다음에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러면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이 걸어놔야 돼. 위장보다 높아야 된다. 이게 침대 난간에 고정하면 들어가질 않죠. 위장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맞아요. 영양액 주입 중에 청색증이 나타나면 청색증이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이게 기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그래서
이거 주입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잠그고 보고한대. 잠그고 보고한다. 37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턱을 들어 올리게 한 후 음식을 먹인다. 2.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의자 높이를 높인다. 3.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위치보다 낮게 한다. 4.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 5. 팔을 잘 움직이도록 팔 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힌다. 정답은 4번이죠. 의자를 당겨서 위치가 팔꿈치는 식탁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 턱은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당긴다. 어느 쪽으로? 몸쪽으로 당겨요. 몸쪽으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죠. 발바닥이 나오면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아야 되고 식탁의 높이는 뭐예요? 가슴과 배꼽 사이. 가슴과 배꼽 사이가 식탁의 높이고 그리고 팔받침 등받이 다 있어야 되고요. 앉았을 때는 의자 깊숙이 앉아야 돼요. 팔받침 등받이 다 있어야 되고요. 38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루약은 음식에 섞어서 제공한다. 2.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3. 금식하고 있으면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다. 4.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인다. 정답은 아까 얘기했죠? 입안에 이거 확인하는 거. 안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루약 음식을 섞지 말라 그랬어요. 금식을 하더라도 혈압약은 복용한다 했죠. 그리고 약이 빠르게 흡수되거나 아니면 삼키기 쉽게 수분 섭취는 제한이 아니라 권장이죠. 더 많이 줘야 돼요.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멈춰야 되는 거죠. 먹는 거를 멈춰야 돼요. 39번 물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2. 계량컵에 따라서 실온에 보관한다. 3. 1회분씩 주사기로 재어서 보관한다. 4. 오랫동안 먹지 않은 약은 냉동 보관한다. 5.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 5번이죠. 버린다. 약은 냉동 보관하지 않아요. 40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에 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대상자에게 아래쪽을 보게 한다. 3. 윗눈꺼풀을 위로 부드럽게 당긴다. 4. 점적기를 각막에 대고 약을 투여한다. 5.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41번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 이동할 때는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 함께 한다. 3.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5. 배설 후 뒤처리를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 3번. 42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금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변실금이 빈번하면 지사제를 먹인다. 3.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 활동이 많은 낮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5. 변비가 있으면 하루에 한 번 관장한다. 3번. 데리고 가야죠. 실금이 있으면 실금 뭐예요? 변실금, 소변실금, 수분 섭취 제한하면 안 돼요. 그렇다가 변실금이 빈번하다 해서 지사제를 먹이면 우리 몸이 만약에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러면 설사를 해요. 그래서 막 설사를 막 쫙쫙 하는 게 아니라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은데 배가 좀 살살 아프면서 화장실을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뭉글뭉글한 변을 봤어요.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그런데 그 다음번에 가면 정상변을 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나쁜 균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그런 몸의 보상작용인데 거기다 대고 지사제를 먹어버리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한두 번 설사하는 거는 지사제 안 먹고 설사는 뭐예요? 물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분 보충만 잘 해주면 돼요. 예. 그리고 4번에 활동량이 많다고 그래서 기저귀를 채우면 안 되고요. 5번 변비가 있으면 하루에 한 번 관장하는 게 한 3일 정도 변을 못 보면 그때 관장을 해요. 음, 43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 배설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를 차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2.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3. 간이변기는 세척하여 침상 위에 놓아둔다. 4.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5.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다른 업무를 보며 기다린다. 정답은 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소독기에 넣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을 보나요. 예, 그런데 뜨거운 물을 보는데 변기가 우그러져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변기를 사용하고 변기는 차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해야지 변이가 자극이 되죠. 그런데 이 침상 배설은 뭐예요? 침대 위에서 배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앉을 수가 없잖아요. 누워서 변기를 대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44번 유치 도녀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매일 교체한다. 2.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 3.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주머니를 세척한다. 4. 소변 주머니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운다. 5. 도녀관과 소변 주머니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정답은 네, 2번이죠. 2번. 이 소변백에 밑에 소변을 버리는 요거를 배출구라 그래요. 여기 밸브가 있어요. 밸브를 열고 소변을 버린 후에 요 배출구, 여기를 알코올솜으로 닦는 거예요. 소독솜. 그 소변 주머니는 매일 교체가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2주 1회 교체해서 버려요. 이거는 버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세척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아야 되는 거고요. 이 도녀관과 소변주머니 연결 부위라는 거는 이게 소변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변백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방광에 소변줄을 꼽았잖아요. 이 소변줄하고 이 소변백하고 여기 연결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해가지고 소변백을 거꾸로 해가지고 버리면 요 부위가 감염이 되고 자꾸 뺐다 꼈다 하면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배출구를 통해서만 버려라 라는 거죠. 45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2. 피부에 발적을 발견했을 때 연고를 발라준다. 3. 옆으로 돌려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4.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5.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에 면도개를 덮는다. 정답은 3번. 예, 3번이죠? 네. 자, 여기 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 협조가 불가능해요. 대상자가 협조가 가능하면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든다예요. 그런데 협조가 안 되면 옆으로 돌려요. 옆으로. 기저귀든 간이변기든 옆으로 돌려서 기저귀를 채워줘야 돼요. 1번에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버려야죠. 말려서 재사용하면 안 되고 피부에 발적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보고를 한다가 답이에요. 연고 발라주는 거 아니고 보고를 해야 되고 냄새 나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주면 대상자 불편하죠. 5번은 뭐예요? 면도개를 덮고
이불을 내려야지. 이불을 내리고 면도개를 덮으면 어떻게 돼요? 볼 거 다 보고 나서 내려주는 거죠. 벗겨놓고 볼 거 다 보고 덮개를 덮어주면 안 되죠. 그쵸? 46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혀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2.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3.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구어준다. 4.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린 후 닦는다. 5.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정답은 네, 5번이죠. 자, 1번 보면 혀 목젖까지 깊숙이 닦으면 어떻게 돼요? 하죠. 구토, 토할 수가 있어요. 목젖 건드리면. 1번은 똑바로 눕히는 게 아니라 앉혀서 해야 돼요. 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상체를 올려서 똑바로 놓은 게 아니라 그리고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생리식염수를 입에다 부어주면 되나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또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리는 닦아요? 의식이 없어도 선생님 손가락 꽉 물을 수 있어요. 그럼 뺄라 그래도 안 빼져요. 꽉 물어서. 그래서 손가락 넣으면 안 되고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 요런 막대에 스펀지가 매달려 있어요. 네모나게 요거를 물에 적셔서 짜요. 그리고 그걸로 닦아주고 버리면 돼요. 예. 그 다음에 47번 대상자의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2. 손은 시원한 물에 담근 후 씻긴다. 3. 발가락 사이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4. 각질 제거를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5. 발에 튀르는 손톱깎이로 제거해준다. 정답은 예, 1번이죠.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잘라야 되고요. 손은 시원한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15분간 담가요. 따뜻한 물에 10 내지 15분간 담근다. 뭐 때문에 그런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물질 제거도 쉽게. 그 이물질이라는 거는 손톱, 발톱이에요. 발가락 사이는 알코올이 아니라 비눗물로 닦는다. 비눗물로 닦아줘야 되고요. 양말은 모직 아니고 면 양말 신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발에 튀는 손톱깎이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제거해야 된다. 병원에서 제거한다. 48번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이 목욕은 1시간 이상 여유 있게 한다. 3. 목욕물은 온도는 22에서 26도를 유지한다. 4. 혈액순환을 위해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는다. 5.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긴다. 정답은 1번이죠. 목욕탕 갔다 와서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와서 뭐 먹어요? 요구르트, 우유 이런 거 먹잖아요. 시원하게 수분 섭취를 하잖아요. 목욕은 20에서 30분, 욕조는 5분, 5분. 물의 온도는 35도예요. 35도. 20에서 26도는 실내 온도예요. 실내 온도. 그리고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몸의 중심에서 말초가 아니라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하고요. 통에서 나와서 욕조통에서 나와서 목욕 의자에 앉혀서 머리를 감겨야 돼요. 욕조에 들어가기 전이 아니라 통에서 나온 후에 목욕 의자에 앉혀서 머리를 감긴다. 머리를 감길 때는 머리를 앞으로 숙인 채로 감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못 숙여요. 그러면 이거 뭐 챙 달린 거 있잖아요. 목욕 머리 감길 때 쓰는 모자 있죠. 챙 달린 거. 그거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49번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썹은 면도칼로 다듬어준다. 2. 콧방울과 코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3.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닦아낸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5.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있는 쪽부터 먼저 닦는다. 정답은 2번이죠. 여기 콧방울, 콧속은 닦아도 돼요. 그런데 이거 말고 밖으로 삐져나온 코털, 밖으로 나온 코털은 닦는다예요. 그런데 만약에 코 안쪽에 있는 코털이 나오잖아요. 코 안쪽에 코털. 이거는 깎지 않는다예요. 깎지 않는다. 코 밖으로 나온 코털만 깎아요.
눈, 면봉으로 귀 안쪽이 아니라 귀 입구라고 그러면 맞아요. 귀 입구에 귀지를 닦아낸다 그러면 맞는 답이 되고, 입술과 그 주변은 뭘로 닦아요? 젖은 꺼즈 이런 걸로 닦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줘요. 입술 보호제. 그러니까 바세린 같은 거 있죠?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고,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있는 쪽이 아니라 없는 쪽부터 닦으라 그랬죠. 없는 쪽 닦고 있는 쪽 닦는 거예요. 방향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예요. 50번.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예요.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어느 쪽을 꺾어요? 왼쪽을 접고 있으라 그랬죠. 그러면 1번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3 수액 오른쪽 팔 왼쪽 팔, 4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 5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 그랬어요. 벗겨요. 그러면 뭐라 했어요? 임마 벗건. 그러면 어느 쪽이 건강해요, 지금? 오른쪽 팔이죠. 그럼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이게 답이에요. 자, 1번이 1번. 1번 하긴 했어, 지금 결산. 자, 선생님 보시면 수액이 나오잖아요. 수액이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머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머리가 나오면 머리가 가운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아니면 5번이 일단 답이에요.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런데 입마, 입을 때는 마비, 벗을 때는 건강하죠? 그런데 이거 뭐 한대요? 왼쪽이 마비인데 벗긴대요. 벗건. 그럼 왼쪽이 마비니까 벗건이니까 건강한 쪽은 오른쪽. 가운데 수액, 왼쪽 팔. 머리가 가운데예요. 머리가 항상. 수액이 가운데예요. 그리고 양쪽에 팔이 있는 건데 입마 벗건. 입을 때는 마비,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51번. 네. 편마비 대상자의 자 보실게요.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일으켜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거예요. 자 보시면 1, 2, 3, 4, 5를 보면 맨 앞에가 모두 가예요. 그쵸? 그러면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위치한다가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멍, 어깨와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힌다. 라,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운다. 마비된 손을 가슴에 올린다. 순서 한번 찾아보세요. 가가 1번이에요. 맨 처음은 알려줬고 맨 마지막은 뭐 한다 그랬어요? 일으켜서 뭐 한다 그랬어요? 일으켜서 앉힌다 그랬죠. 그러면 앉힌다가 마지막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가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야 돼요. 가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건 두 개예요. 그런데 마가 먼저냐 라가 먼저냐? 그죠? 라가 먼저. 네. 답은 자 대상자가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요. 선생님 여기를 봐봐요. 누워 있죠. 그러면 가는 알려줬어요. 그쵸? 1번이에요. 대상자 이쪽으로 이제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라고 쳐봐요. 눈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위치한다. 이거는 누구냐? 요양보호사가 건강한 쪽에 위치한 거예요. 여기가 건강하다. 왼쪽이 건강하다면 요양보호사가 여기 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돌려눕혀야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손, 가슴, 무릎을 세워요. 자, 1번 손, 가슴, 무릎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돌려야죠. 나 쪽으로,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요. 이게 4번. 그 다음에 돌렸죠. 그러면 손을 어깨에다 집어넣고 요 대퇴부, 넓적다리에다 놓고 일으켜서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라다나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앉히는 순서 그러면 앉은다 이게 나오는 게 마지막이란 얘기예요. 여기 나 가로 시작해서 나로 끝났어요. 그런데 요 마하고 라를 먼저 봤을 때 뭐를 먼저 해야 되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줘요. 몸을. 그러면 손을 가슴에 올리고 무릎을 세우는 게 나중이잖아요. 그쵸? 위에서 아래부터 몸을 만져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2번. 자, 그림과 같이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2.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3.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4.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에 옷을 잡고 옮긴다. 5.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정답은 네, 5번이죠. 이렇게 가운데, 지금은 가운데를 옮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대상자가 어느 쪽으로 쏠려 있어요? 왼쪽으로 쏠려 있죠. 왼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을 가운데다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까지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로 옮길 때는 천정을 쳐다보고 있죠. 그러면 옮길 때 위, 아래. 항상 모르면 순서는 위, 아래예요. 그럼 위는 뭐예요? 상체죠. 상체. 아래는 하체. 하체. 요거를 상반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래는 하반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상체에서 하체를 옮기려면 상체는 뭐예요? 어깨하고 허리. 1번. 그 다음에 하체는 허리하고 대퇴예요. 근데 대퇴인데 여기 엉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퇴이긴 하지만 엉덩이 밑에가 대퇴잖아요. 그래서 허리하고 여기 엉덩이 대퇴 여기를 끌어가면 요 종아리 쪽은 딸려와요. 그러니까 1번 쪽 옮기고 2번 옮기는 거예요. 상체에서 하체 순으로. 만약에 상반신은 그러면 여기 뭐라고요? 어깨와 허리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그러면 맞는 거겠죠. 그래서 상체 옮기고 하체 옮기는 거는 상체는 어깨와 허리, 하체는 허리와 엉덩이 또는 대퇴. 53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2.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3.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4.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한다. 5. 잠금장치를 반쯤 잠그고 이동한다. 정답은 4번. 울퉁불퉁한 길이에요. 울퉁불퉁한 길 갈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들고 간다. 앞바퀴를 들고 가야 되죠. 3번.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 앞바퀴를 들고 큰 바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은 바퀴를 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진동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앞바퀴를 드는 거예요. 지그재그는 언덕을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지그재그예요. 지그재그인데 내려오는 거는 뒤로 돌아서 지그재그. 네. 잠금장치는 열고 가야죠. 앞바퀴를 들고 가는 거는 이게 도로 턱 올라갈 때, 도로 턱 내려올 때, 울퉁불퉁한 길 갈 때, 이때예요. 근데 도로에서 턱에서 내려오는 거는 뒤로 돌아서 큰 바퀴 내려놓고 작은 바퀴를 내려놓는다고 했어요. 5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예요. 우리가 옮겨갈 때는 어떻게 알았어요? 건강한 쪽에 물건이 있어야 된다 했죠. 지금은 휠체어에서 어디로 가요? 침대로 가는 거죠. 침대로. 그러면 침대가 건강한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색칠해 있는 거는 불편한 쪽이에요. 그럼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건강한 쪽에 30에서 45도 각도를 놓든지 아니면 이렇게 휠체어랑 침대랑 평행으로 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건강한 쪽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침대 대신에 변기 있죠, 변기. 변기 그림으로도 또 잘 나와요. 이렇게 휠체어 그림이 있으면서. 그러면 변기가 건강한 쪽에, 이거 색 안 칠해져 있는 그쪽에 변기를 놓아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쪽에 옮겨갈 물건이 있어야 된다. 네. 만약에 침대에서 휠체어로 내려오면 휠체어를 건강한 팔 쪽에 침대 옆쪽에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55번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보행 벨트 착용 부위가 바르게 연결된 거예요. 1. 마비된 쪽 가슴 2. 마비된 쪽 허리 3. 마비된 쪽 엉덩이 4. 건강한 쪽 허리 5. 건강한 쪽 엉덩이. 정답은 몇 번일까요? 마비된 쪽 허리. 네, 2번이죠, 2번. 자, 선생님 여기 보세요. 대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왼쪽이 불편해요.
보행 벨트는 허리에 차는 거예요, 허리에. 그것도 옷 위에. 어떤 거는 설명할 때 옷 속에다 벨트를 착용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행 벨트에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 손잡이를 잡으려면 벨트 옷 위에다가 차야 되겠죠. 옷 위에. 그래서 허리에 차는데 옷 위에다 착용을 해야 되고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뒤에 서야 돼. 뒤에. 근데 뒤는 뒤지만 불편한 쪽 뒤에 서야 된다는 거. 건강한 쪽이 아니라 불편한 쪽 뒤에. 그러니까 마비된 쪽의 뒤에서 여기 뒤가 빠진 거예요. 마비된 쪽 뒤에 서고 벨트의 위치는 허리에 착용을 한다. 근데 옷 위에 착용이에요. 56번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철제로 된 것, 2.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3. 충전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4.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5.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정답은 3번이죠. 여기 보세요. 요거가 충전형 배터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전기 코드를 꽂았어요. 그럼 물로다 막 뿌리면 전기 코드에 여기에 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꽂아서 하면 안 되고 요거를 충전을 시켜요. 이게 목욕 리프트 요거만. 요거는 욕조예요, 욕조. 요거는 욕조고 요 의자 같이 생긴 거 요것만 목욕 리프트인데 여기에 환자를 앉혀놓고 버튼을 누르면 쑥 내려가요. 그럼 물속에 딱 이렇게 잠겨있는 그게 되고 불렸다가 또 버튼을 누르면 의자가 쑥 올라와요. 그러면 대상자가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 리프트에 앉아가지고 버튼 누르는 거 충전형 배터리를 사용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등받이 이거는 이렇게 딱 고정되면 안 되고 뒤로 젖혀져요. 예, 그리고 철로 된 거는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녹이 있으니까 안 되고 등받이 각도는 고정되면 안 되고 높낮이가 수동이 아니라 뭐예요? 자동이죠. 이거 버튼을 하니까 콘센트에 전원 연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충전형 배터리. 아니면 뭐 등받이는 뭐 고정돼 있다. 뭐 이런 설명으로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등받이 고정되면 안 돼요. 57번 감염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탈수예요. 1. 가래, 2. 빈뇨, 3. 피부 발진, 4. 무기력감, 5. 전신 부종. 정답은 4번이죠. 무기력해져요. 늘어진다 그랬잖아 아까. 그죠? 그래서 무기력감이 답이에요. 58번 지진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스 밸브를 점검한 후에 열어둔다. 2. 무거운 그릇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3. 깨지기 쉬운 물건은 선반 위에 보관한다. 4.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 5. 지진 안내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위치를 확인한다. 정답은 4번이죠. 깨지기 쉬운 물건은 선반 위에가 아니라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을 해야 돼요. 59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 2.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다. 3.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4.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높여 이동한다. 5. 방향을 알기 힘들 때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 정답 5번이에요. 벽이 5번이에요. 벽이 있는데 이 뭐 연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손을 짚고 나가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그런데 손을 바꿨어요. 그 순간에 방금 전에 내가 어느 손을 짚었지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을 짚으면 이 손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손을 바꾸면 안 돼요. 그죠? 화재는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다고 그대로 서 있으면 안 되겠죠. 빠져나가야 되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코와 입을 감싼 다음에는 자세는 최대한 낮춰줘야 돼요. 연기는 위로 가잖아요. 그렇죠? 연기가 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세를 낮춰서 이동을 해야 되고, 5번이 답이에요. 60번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개죽은 50도씨에서 조리한다. 2. 냉동식품을 실온에서 해동한다. 3.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4. 채소는 물에 1분 정도 담갔다 먹는다.
5. 생선은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한다. 4번 3번 아닌가? 3번이에요. 3번.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야 돼. 달걀을 미리 씻어 놓으면 씻어요? 달걀을 미리 씻어 깨끗하게 해놓는다고 씻어가지고 보관하면 상해요. 달걀이. 그래서 실제로는 안 씻고 그냥 아니, 쭉 그러니까. 깨서 먹잖아요. 근데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근데 병은 제일 많아요, 이게 만약 균 있잖아요. 닭똥이 묻어있는데 그걸 세척을 해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려면 조리하기 전에 물로 한번 닦아가지고 하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조개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을 해야 되고 채소는 물에 1, 2분 담근 다음에 한 3번 정도 씻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헹궈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은 내장을 제거하고 바로 먹지 않을 거면 냉동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선은. 61번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면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매트리스는 푹신한 소재를 선택한다. 4. 베개는 깃털이나 솜으로 된 소재를 사용한다. 5. 시트는 색이 옅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시트는 색이 옅은 거, 또 땀 흡수가 잘 돼야 되는 거 있죠. 그럼 면을 선택해야 돼요. 1번의 면이불은 그늘이 아니라 햇볕에서 말려야 되고, 오리털 이불은 햇볕이 아니라 그늘에서 말려야 돼요.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푹신하면 불편해요. 그죠? 62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대상자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 1. 텃밭 가꾸기. 2. 관공서 방문. 3. 애완견 돌보기. 4. 제사 음식 준비. 5. 건강검진. 정답은 관공서 방문이죠. 이거는 뭐예요? 요양보호사의 표준 서비스 중에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그래요. 개인활동. 밖으로 나가는 거. 산책, 은행 업무, 관공서 업무, 병원 가는 거. 같이 가는 거는 동행. 내가 혼자 가서 관공서 가서 일 보는 거는 업무 대행. 이거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2번을 잘 모른다 쳐요. 텃밭 가꾸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애완견 돌보기 아니고 제사 음식은 보호자가 해야 되고 건강검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우고 나면 답은 요거다. 찍어도 요거를 찍어라라는 거예요. 혹시 다른 거 문제 풀이할 때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 나머지 거를 하다 보면 다 아니에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 거를 찍으란 얘기예요. 그게 답이에요. 찍는 것도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찍는 것도 능력이고. 근데 맞는 걸 찍어야죠. 그죠? 예. 63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치매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2. 치매약 복용은 늦게 시작할수록 좋아요. 3.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4. 치매약은 한 가지 종류를 꾸준히 드셔야 해요. 5.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해요. 정답은 3번이죠. 치매약을 먹으면 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부작용이 없지 않아요.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식욕을 억제하는 아니면 또 망상이 나타나고 이런 게 부작용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의사한테 알려야 되니까 메모를 해서 의사에게 준다. 아니면 보호자에게 준다. 이거죠. 64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방은 가족과 멀리 배치한다. 2. 난간에 어두운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3.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4. 출입이 쉽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5.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정답은 3번이죠. 방문을 잠그면 안 돼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요거 동그란 열쇠 안 된다는 거예요. 둥근 손잡이에 문고리 안 되고 요 일자형 있죠. 이게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 그래서 안에서 혹시라도 잠그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젓가락으로 집어넣어요. 그럼 문이 열려요.
그래서 요거는 열쇠로 열어야 돼, 열쇠로. 그래서 둥근 손잡이보다는 막대형 손잡이가 좋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막대형 손잡이보다 둥근 손잡이가 좋다 그러면 틀린 거고, 둥근 손잡이보다 막대형 손잡이가 좋다 그러면 맞는 답이란 얘기예요. 이것만 보여줘봐요. 이게 안전이잖아, 안전. 대상자가 방 안에서 문을 잠가 버렸어요. 근데 이 둥근 손잡이는 열쇠로 열어야 돼요. 열쇠가 없으면 못 열어요. 그런데 이 막대형 손잡이는 안에서 잠갔어요. 그럼 여기 동그란 데 있어요, 구멍. 거기에 젓가락을 콕 쑤시면 문이 열려요. 그래서 화장실 문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거. 화장실 문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방문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르신이 방에만 들어가면 이이신데 문을 잠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 위에 여기 턱이 있었어요. 여기 요 방문. 그 여기에 이 손잡이 있어요. 일자형 손잡이 막대형. 그래서 꼭 잠그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젓가락을 하나 놨어요. 그리고 열을 때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침에 앉아 젓가락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위를 살피고 젓가락을 싹 꺼내가지고 여기 구멍을 딱 집어넣어서 열었죠. 어르신이 잠그고 들어가도. 그래서 요거는 열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둥근 손잡이보다는 막대형 손잡이가 좋다. 그러면 맞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출입이 쉽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 데서 틀린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간. 난간에는 어두운 색 테이프는 안 보여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밝은 형광색 테이프. 형광색 테이프를 하는데 시험에 또 어떻게 나오냐면 검은색 형광 테이프를 붙인다. 검은색 형광 테이프는 안 보여요. 형광이긴 하지만. 그래서 밝은색 형광 테이프를 붙인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두운 색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또 방은 2층보다는 1층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2층에 위치를 한다 그러면 계단의 끝에 간이문을 설치한다. 간이문을 설치한다 이러면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여러 개가 나와 있다고요. 그죠? 2층보다는 1층이 좋은데 부득이하게 2층의 방에 위치할 때는 계단의 끝에, 계단 위에 있죠. 요 끝에 간이문을 설치한다. 이러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뭐 1층보다 2층이 좋다. 2층보다 1층이 좋다. 이렇게 나오면 2층보다는 1층이 좋다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안전이잖아, 안전. 65번. 밤낮이 바뀐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잠을 자는 동안 커튼을 쳐준다. 2. 취침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낮에 졸고 있을 때 말을 걸지 않는다. 4.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야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밤낮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낮에 자요. 그러면 낮에 자는데 커튼을 쳐주면 어떻게 돼요? 더 자겠죠. 더 자니까 밤에 잠을 또 안 자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깨워야 돼요. 재우면 안 돼요. 취침 전에 녹차는 이거 카페인 들어있잖아요. 카페인. 그래서 안 된다. 낮에 졸고 있을 때는 말을 걸어야지 말을 걸지 않는다 그랬으면 틀린 거죠. 깨워야 돼. 자꾸 깨우고 프로그램을 참석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나간다든지. 그래서 활동을 시켜야 돼요. 또 밤에 배가 부르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야식을 제공한다 이것도 틀린 거고. 그래서 수면 상태를 파악해서 원인이 뭔가를 파악해. 뭐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이러고 졸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을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66번. 야간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방으로 바꿔준다. 1.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3.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다녀오게 한다. 4.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5.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정답은 5번이죠. 야간에 배회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그런데 거기다가 배회 코스는 실외가 아니라 집 안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서 돌게 해야 되는데 밖에다 배회 코스를 만들어서 다녀오게 하면 그냥 나가버리겠죠.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관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 마시겠다가 또 나가버리겠죠. 조명은 밝게 해줘야 되고 치매 대상자는 방을 자꾸 바꾸면 헷갈려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방 자꾸 바꾸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라면 추억을 나오는 거는 주의 환기에 주의 환기. 대회에 대한 거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학창 시절 얘기, 가족 얘기, 뭐 고향 얘기 막 이러다 보면 돌아다니는 걸 잊어버려요. 예, 주의 환기라고 해요, 그거를. 67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불안해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함께 경찰서 가서 신고하자고 한다. 2. 원래부터 신분증은 없었다고 인식시킨다. 3. 신분증은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4.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로 가서 찾아본다. 5. 잃어버린 신분증은 우편으로 돌아온다고 말한다. 정답은 네, 4번이죠. 치매 대상자가 이거 잃어버려서 불안해. 이거는 뭐라 그러면 도둑망상이에요. 누가 훔쳐가가지고 없어졌다. 이런 도둑망상이 나타나면 요것도 주의 환기를 시키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알고 주의 환기 아니고 부정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예요. 부정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그러면 원래부터 없었어요. 이거는 부정이죠. 그쵸? 원래부터 없었어요. 이거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한테 또 치매 대상자한테 설명한다는 틀려요. 설명해도 안 돼요. 그래서 부정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는데 이 대상자가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를 미리 알아놨다가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면 거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분증 잃어버려 찾는데 함께 찾아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 서랍이 두 개예요. 근데 이거 내가 찾는 서랍에 신분증이 나왔어요. 그러면 얼른 닫아야 돼요. 그리고 어르신한테 어르신 제가 이쪽 찾을 테니까 어르신은 이쪽 서랍을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순간에 선생님들이 도둑, 지은, 여자도 도둑, 지은, 남자도 도둑, 지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찾아주지 말고 함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준다 나오면 틀리는 거고 함께 찾아본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 대신에 선생님들이 찾아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68번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말기에 시작된다. 이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4. 한 번 하면 오래 지속된다. 4.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 5.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좋은 거 찾아보세요. 좋은 거. 4번? 우울증이 나타나는 게 좋은 거예요? 우울증이 나타나는 게 좋은 거예요? 이 1, 2, 3, 4, 5 중에 좋은 걸 찾아보세요. 5번이죠.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하는 게 좋지. 에너지가 소모되는데도 계속 이런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나면 우리가 살 수가 있겠나요? 네.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치매 초기에 생기고 행동이 자주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이 파괴적 행동이 선생님 생각해봐요. 한 번 지속되면 몇 날 며칠 가면 우리가 살 수가 있냐고. 그죠? 네, 그래서 이 파괴적인 행동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 지쳐서 중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69번 보실게요.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여보 무서워 함께 있자라고 할 때 대처 방법. 이 해질녘 그러면 석양증후군이에요. 1. 겁이 많으시군요. 뭐가 무서우세요? 2. 다른 대상자를 자꾸 괴롭히면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3. 저분이 남편이라고 보이세요? 사진 속의 할아버지와 다르잖아요. 4.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5.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기도 좋은 얘기. 네, 좋은 거. 이렇게 딱 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 나쁘고 한 개가 좋다. 아니면 다 좋고 한 개가 나쁘다. 그러면 그 한 개, 외톨이. 그걸 찾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건 뭐야? 공감 반응이에요. 공감. 할아버지를 따라 해질녘만 되면 무서워하고 여보 찾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주의 환기 시키는 거예요. 할아버지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이 무서운 거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5번이 답이고 70번 프로그램 참여 중에 남자 치매 대상자가 옆에 앉은 여자 대상자의 가슴을 만질 때 대처 방법. 1. 만지는 손을 때려서 제지한다. 2. 내일부터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 3. 여자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4. 하지 말라며 큰 소리로 주의를 준다.
5. 여자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한다. 정답은 3번이죠. 그 어르신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면 돼요. 그 여자 대상이 자꾸 만지니까. 71번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작업 훈련 활동은 1. 물건값 계산하기 2. 탬버린 연주하기 3. 특정 글자 고르기 4. 뇌 건강 일기 쓰기 5. 빈칸에 낱말 채우기. 몇 번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문제가 중증 인지장애예요. 그러니까 중증 치매 환자. 기분 전환하고 스트레스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뭐 일기 쓰기 이런 것도 안 되고, 몇 번이에요? 두들겨야죠. 스트레스 해소. 여기서 뭐예요? 탬버린 두들겨야죠. 예전에 여자들이 다디미질 하잖아요. 그 남편하고 싸우고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그러면 승질나면 어떻게 방맹해질 소리가 더 커진다 그랬잖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빨래 들고 개울가 간대잖아요. 두들겨야 되니까. 여기도 중증 인지장애는 물건값 계산, 뭐 특정 글자, 내 건강 일기쓰기, 빈칸에 낱말 채우기 못해요. 근데 두들기는 거는 해요. 근데 여기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해소하려면 장구 치고 탬버리 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중증 인지다. 중증. 예. 할 수 있는 거. 경증이 아니라 중증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는 두들겨야지 되죠. 2번 탬버린 연주하기. 72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입모양으로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말한다. 1. 노인성 난청 2. 판단력 장애 3. 진압력 장애 4. 이해력 장애 5. 주의력 결핍 장애. 정답은 1번이죠. 1번 노인성 난청. 이거 시험에 계속 나와요. 문제. 그쵸? 몇 번 나왔어요. 지금 풀이할 때. 노인성 난청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자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식사하셨어요? 모양을 하면 귀를 못 들어도 내 행동을 보고 수저질하는 이런 걸 보면은 알 수 있고 또 세수하셨어요 해가지고 세수하는 그 신용을 해요. 그러면 귀가 안 들려도 아 나한테 세수했다는 거구나. 그리고 밝은 곳에서 입 모양이 보여야지 안 들리더라도 입 모양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성 난청. 난청은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73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내 스웨터 어디 있어? 왜 자꾸 숨겨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요양보호사는 1번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2번 오늘은 스웨터가 없어서 밖에 못 나가시겠네요. 약 올리고 있죠. 3번 잘 안 입으셔서 지난번에 제가 딸에게 보냈어요. 4번 새로 산 이 스웨터가 더 이쁜데 이걸로 대신 이걸로 입으세요. 5. 저는 어르신의 스웨터를 숨기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뭐예요? 1번. 예, 1번이죠. 스웨터가 이쁘신가 봐요.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좋은 거 찾으시면 돼요. 74번 처음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편의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뒤쪽에서 설명한다. 2. 대상자가 아는 물건만 설명한다. 3.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4. 대상자를 만나면 어깨를 두드린 후 말을 건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정답은 3번. 네, 3번이죠. 시계 방향은 알잖아요. 대상자도. 그런데 뒤에서 설명 잘 안 들려요. 귀가. 4번은 대상자를 만나서 어깨를 두드리면 깜짝 놀라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어깨부터 두들기면 안 되죠. 말부터 시켜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은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해야 돼요. 75번 진압력 장애가 있어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 끝을 가리키며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한다. 2. 하던 일을 마무리해요 라며 기다리게 한다. 3. 조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라며 기억을 상기시킨다. 4. 사무실 쪽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한다. 5.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시험을 이런 거만 나지. 네. 그 다음에 76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기본 원칙을 지켜 반응한 것은 1. 왜 과일을 안 드셨어요? 2.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3. 아까 그 사람은 누구세요? 4. 어디 불편한 곳 없으세요? 5.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세요. 정답은 5번. 5번. 2번. 2번이죠, 2번. 치매잖아요, 치매. 치매 대상자. 왜 과일을 안 드셔서 기억하겠어요? 약 주면서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래서 약을 주는 거예요. 직접. 근데 3번에 아까 그 사람 누구세요? 라고 하면 기억하겠나요? 모르죠. 치매 대상자한테 불편한 곳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불편한 곳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배다. 그럼 배꼽 주위를 누르면서 여기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어디가 불편하세요가 아니라 여기가 불편하신가요? 명치 쪽, 배가 아프다 그러면 명치 쪽을 누르면서 여기가 아픈 건가요? 배꼽 주변 누르면서 여기가 아프신가 해야지 어디가 아프신가요?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세요. 그러면 점심 아직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간식 시간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시간 기억하겠나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인이라 치매 대상자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77번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 손의 위치는 구조자 손은 어디로 가야 돼요? 4번. 네, 4번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명치예요. 명치. 요거는 배꼽. 하임리히법을 할 때는 내 손이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을 져서 주먹 엄지손 쪽이 배에 닿게 해서 손을 잡아서 후상방에서 밀쳐 올리는 거예요. 후상방으로. 그래서 위치는 4번이에요. 78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화상 대상자 1. 코와 입술의 화상 2. 어깨와 가슴의 화상 3. 무릎과 종아리의 화상 4. 손가락과 발가락의 화상 5. 엉덩이와 꼬리뼈 부위의 화상 누가 제일 먼저 가야 될까요? 코와 입술이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코 주변, 입 주변으로 화상을 입은 사람은 문제가 숨을 들이마실 때 열기를 같이 마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구멍에 있는 기도가 화상을 입어요. 그럼 기도가 화상을 입으면 기도가 부어요. 부으면 숨구멍이 좁아지죠. 그래서 호흡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숨을 못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코와 입술에 화상이 있는 사람이 응급처치 1순위예요. 그 다음에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의 비율로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보실게요. 선생님,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제세동기예요. 전기 충격 주는 거. 그 제세동기가 오면 심폐소생술 하다가도 멈춰야 돼요. 그래서 빨리 기계를 달아줘야 되는데 이게 전기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전원을 켜요. 전원을 켜고 이 대상자와 기계랑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패드를 부착을 해요. 패드를 부착을 하는데 패드는 이렇게 몸이 5, 8, 이 몸 그림 잘 못 그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에요. 여기 뼈 있잖아요. 빗장뼈. 오른쪽 빗장뼈 밑에 하나, 왼쪽 겨드랑이 중간에 하나를 해요. 그래서 이 방향이 조수석에서 안전벨트 차는 위치다. 요거. 그래서 패드를 부착을 해요. 패드를 부착을 하면 기계하고 사람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이때 리듬이 분석이 되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분석이 돼서 심장이 안 뛰어요. 그럼 기계가 제세동을 하라고 해요. 제세동. 제세동이라는 거는 전기 쇼크 버튼을 누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가슴 압박이에요.
심폐소생술을 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했죠. 리듬을 분석할 때 손을 떼야 돼요. 손 뗀다. 여기. 왜 그러냐면 리듬이 분석하고 있는데 내가 건드려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심장이 뛰는지 내가 건드려서 심장이 뛰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손을 떼고 제세동 여기 있죠. 쇼크 버튼. 쇼크 버튼 누른다는 건 전기 충격을 주고 있는데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손을 떼요. 손 떼기. 버튼 눌렀잖아요. 그 다음에는 바로 가슴 압박을 해요. 얼마 동안? 2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세동 버튼을 누르니까 기계도 방전이 됐고 또 2분 동안 가슴 압박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가 다시 2분 뒤에 리듬 분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뛰나 안 뛰나. 그래서 또 안 뛴다. 그러면 또 제세동기 누르라 그래요. 그리고 2분 동안 가슴 압박을 해요. 그래서 시험에 제세동을 한 후에 의식과 반응을 확인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의식과 반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세동을 한 다음에는 가슴 압박을 바로 해야지 의식 확인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분 동안 요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손을 떼는 거는 리듬 분석이랑 제세동 할 때 손을 뗀다. 그래서 여기에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가 답이에요. 자, 1번 보실게요. 선생님 봐봐요. 패드 부착 언제 한다 그랬어요? 전원을 켠 다음에 패드 부착이니까 리듬 분석하는 패드가 아니라 분석하기 전에 패드를 부착을 해야지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틀린 거고 이거는 오른쪽 빗장뼈 요거 오른쪽 빗장뼈 왼쪽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 여기에 패드를 붙이는 거고 분석 중이라고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리듬 분석이냐 이거 분석 이때는 손을 떼야죠.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거기다 심장 마사지를 하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세동 후에 가슴 압박 하라 그랬죠. 요거. 여기 제세동 버튼 누르고 가슴 압박 하라 그랬잖아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의 비율이다라는 거예요. 30대 2.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쇼크 버튼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그 다음에 80번.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의 순서예요. 그러면 여기 가나다라마 보실게요. 1번은 반응 확인이에요. 자, 이거 화면 보세요, 선생님. 어깨를 두들기고 있잖아요. 어깨를 두들길 때는 양쪽을 다 두들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쓰러진 대상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한쪽이 마비죠. 근데 왼쪽이 마비인데 어떻게 반응 확인한다고 두들기니까 왼쪽 어깨를 두들기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쪽 어깨를 두들겨요. 그래서 여기가 반응 확인 1번. 반응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119에 신고해 주세요. 뭐를 한다? 도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도움 요청. 그 다음에는 뭐를 해요? 가슴 압박. 3번에 가슴을 압박을 해요. 아까 가슴 압박과 호흡 비율 30대 2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공호흡.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세동기가 왔어요. 그러면 제세동기를 설치를 한다. 그럼 뭐예요? 1번은 라, 2번은 나, 3번은 가, 4번은 다. 인공호흡. 그 다음에 맨 끝에는 마. 똑같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80문제 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풀이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